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이혼한 저의 가장 친한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가 만나서 죽고 못 살 것 같던 뜨거운 연애 시절을 보내고 그 시절이 평생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요. 40대에 접어들어 주변을 돌아보니 그렇게 불타오르는 사랑을 했던 친구들도 이혼을 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지난 시절에는 사랑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결혼을 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말 수백 수천 가지의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결혼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의 철학자였던 프리드리히 니체의 명언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결혼이 불행해지는 건 사랑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우정의 결핍 때문이다. 라는 말이요. 저는 예전부터 사람의 마음만큼 변하기 쉬운 것은 없고 사랑의 유통기한은 각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의 사랑 이외에도 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사랑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람과 평생 동안 신뢰와 의리는 지키며 살겠다는 그런 약속 말이에요. 얼마 전 저에게도 사랑과 결혼 생활의 의미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는 인생의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결혼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듯 결혼 생활도 혼자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죠. 오늘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서울의 어느 산부인과에서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40여 년 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여태껏 저는 별다른 문제 없이 평범하고도 평탄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도 지극히 평범한 삶이었고요. 멋모르던 어린 시절에는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고 조금 더 화려하게 사는 것이 목표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더라고요. 너무 치열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중고등학교와 대학 시절 내내 온갖 질병에 시달렸거든요. 스트레스성 위염과 장염은 기본이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나중에는 과호 증후군까지 오더라고요. 119에 실려갈 뻔한 위기를 몇 차례 넘기고 나서야 저의 인생관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남들처럼만 행복하게 살자는 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죠. 그동안은 학교와 부모의 품이라는 좁은 세상에서만 갇혀 있다가 사회로 나와보니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로 남는 것을 목표로 온갖 교수들 잡무에 수발을 들다 뇌출혈로 쓰러진 선배도 있었고 개원을 한 뒤 무리해서 병원을 키우다 파산까지 하게 된 지인도 있었죠. 물론 치열하게 노력하고 들인 공만큼 잘된 경우도 많았지만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 조금만 무리하면 지금보다 더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순간순간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달래며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죠. 내 행복과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레지던트 수련을 마친 뒤 자교 병원에서 펠로우를 조금 일하다 학교 선배가 개원한 산부인과에서 페이닥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분만을 하지 않은 산부인과라 응급수술 같은 일이 없어 특별하게 힘든 부분은 없었습니다. 적당한 강도의 노동과 근무 환경,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만이 존재했죠. 병원의 다른 의사들도 같은 학교 선후배 출신이라 서로 사정을 잘 알고 동료에도 끈끈한 편이었어요. 산부인과라고 하면 남들은 저출산 시대에 망해가는 과가 아니냐
일이 너무 힘들지 않느냐 등등의 우려를 하시곤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전공을 선택할 때 망설임이 하나도 없었을 만큼 제 일이 좋았습니다. 저는 부부가 아이를 꼭 가지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지만 아이를 낳는 기쁨 역시도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산부인과 의사는 그 일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한 생명의 시작을 도와주는 일이니 더 없는 보람이라고 생각했고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단 한 가지만 제외하고는요. 엄마, 여기까지 말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유나, 너 또 귀찮다고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있을까봐 내가 신경이 쓰여서 왔지. 열무김치 새로 담근 거랑 네가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 해왔어. 뭘 이렇게 많이 해오셨어요? 날도 더운데 힘들게 가져오지 마시라니까.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내 새끼 밥 먹이는 건데. 그나저나 김서방은 오늘도 늦는다니? 네, 퇴근하고 회식이 좀 있대요. 저녁 안 차려도 돼서 편하지 뭐. 그런데 이건 또 뭐예요? 반찬 가져오면서 한약 좀 지어왔어. 내 친구 딸내도 애가 안 들어서서 한참 고생했는데 여기서 지어먹고 바로 생겼다더라고.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8년차가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자원봉사 동아리를 하면서 친해지게 된 의대 한 해 선배와 결혼을 했죠. 처음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건 재수를 마치고 들어갔던 21살 때였고 그때는 단지 친한 선후배 관계로만 지내왔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게 된 건 제가 인턴을 시작하고 그 사람은 갓 정형외과 레지던트 1년차로 수련을 하고 있을 시기였습니다. 인턴 레지던트 때에는 잘 만나고 있던 애인들과도 다 헤어진다는데 저희는 오히려 반대였죠. 하루에 많아야 2~3시간 쪽잠을 잘 정도로 워낙 바쁘고 힘들다 보니 동지애 같은 느낌으로 서로의 존재가 너무 든든하고 위안이 되더라고요. 머리도 못 감은 채로 병원 복도에서 짧게 만나는 데이트가 그때는 그렇게도 행복했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별다른 고민 없이 순탄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하기 전의 모습이 결혼 후에도 영원할 거라고 믿고서 무려 60~70년이란 까마득한 세월을 함께할 약속을 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도박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로지 사랑에 빠져있는 그 시절에만 할 수 있는 인생을 건 도박이요. 하지만 운명의 신이 저의 편이었는지 성향 차이로 조금 삐걱거리던 신혼철을 지나고서는 저희의 결혼 생활은 곧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주위에서 너희는 아직도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 거냐고 물어볼 만큼 사이도 좋았고요.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며 또 한편으로는 더없이 다정한 사이, 제가 원하는 결혼생활 그 자체였어요. 엄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지금까지 이런 거 수없이 많이 먹어도 다 소용없었잖아요. 엄마 딸이 산부인과 의사예요. 제 몸은 제가 아니까 앞으로 한약 같은 건 그만 지어오세요. 얘는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지. 평생 애 없이 살 거야? 애 없이 살면 또 어때요? 요즘은 아님도 많지만 아닌 부부들도 일부러 아기 안 낳고 둘이서만 잘 살아요. 거기다 김서방도 아이 필요 없대요. 애 없어도 지금까지 저희 두 사람 사이좋게 잘만 지내고 있고요. 아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낳을 수 있으면 당연히 낳아야지. 할 수 있는데 왜 안 낳아? 너랑 김서방이 돈이 없어서 못 낳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야 사이가 좋아도 나중에 나이 더 들어봐라. 외로워서 어쩌려고 그래? 부부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고 항상 사이가 좋기만 할 수가 없는 법이야. 그래도 아이가 있으면 같이 아이 키우는 정으로라도 끝까지 사는 거고. 제 평탄한 결혼 생활에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요. 솔직히 저에게는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물론
평범한 가정이 목표였던 저에게 처음부터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말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산부인과 의사가 정작 본인의 아이는 낳지 못한다는 주위의 편견도 스트레스로 크게 작용했고요. 하지만 아기는 혼자서 만들 수 없는 것이잖아요.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어도 혹은 두 사람 모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임신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덧 결혼 8년차가 지나고 있는 이제는 이 모든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좀처럼 아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던 남편도 이제는 아이 없이 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꺼낼 만큼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았고요. 다만 그 현실을 양가 부모님께도 납득시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렇게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닥달하시던 시부모님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 화제를 피하시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시죠. 자식 하나 없이 혼자 늙어갈 딸이 너무 걱정되신 모양이었어요. 저도 물론 저희 엄마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안 되는 일을 어쩌겠어요. 그저 엄마도 하루빨리 저나 제 남편처럼 포기하시기를 바랄 뿐이었죠. 오늘 장모님 다녀가신 모양이네. 미안해 여보. 밤늦게 회식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엄마가 기어코 두고 가신 한약 박스를 발견하고는 저를 껴안으면서 위로하더라고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말했잖아 내가. 이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고 아무도 서로에게 미안해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누구 하나의 잘못으로 생기는 일이 아니야. 그래도 내가 많이 미안해. 괜히 당신은 안 해도 될 마음고생이나 시키고. 그까지 나이 하나 없으면 어때? 이제 우리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살자. 애는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이라잖아. 있으면 있는 대로 좋은 일이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앞으로 우리 둘이서 100살까지 어떻게 행복할지만 고민하자. 제가 남편에게 한 위로는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상 바꿀 수 없는 일을 붙들고 오래 고민하거나 미련을 가지는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저에 비해서 조금 더 생각이 많고 후회도 긴 편이었지만요. 주변에 아이가 있어서 사이가 깊어지는 부부가 많지만 오히려 서로에게 두 사람밖에 없어서 더욱 사랑이 깊어진 부분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니 이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둘이서 인생의 다음 스텝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새파랗고 유난히 창밖 매미소리가 시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옆 사람과의 대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서 창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요. 여름의 절정이었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계절이었죠. 점심을 먹고 달달한 커피를 한 잔 마신 뒤 오후 진료를 위해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인지 그날따라 오전부터 환자가 별로 없어서 비교적 한가했어요. 이소영님 맞으신가요? 네, 제가 이소영이에요. 오늘 처음으로 오신 신규 환자분이시더라고요. 저는 보통 사람들보다 얼굴을 잘 기억하는 편이라 차트를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상당히 어려 보이는 얼굴의 여성분이셨어요.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되셨죠? 생리를 안 한 지 한 달 반이나 넘어서 혹시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초음파 좀 보려고 와봤어요. 테스트기는 해봤고요. 혹시 임신이라도 하게 된 거면 조만간 이 동네로 이사 오게 될 것 같아서 미리 병원을 옮겨두려고요. 네, 일단 초음파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분만은 진행하지 않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분만병원은 당연히 더 큰 병원으로 다닐 거예요. 생리를 안 한 지 한 달 반이 넘었는데 첫 진료를 본다는 것도 조금 특이한 일이긴 했습니다. 물론 생리주기가 불규칙적인 분도 많이 계셔서 예단할 수는 없었지만 보통 한 달 반이나 생리가 미뤄졌는데 병원을 이제야 처음 오는 분은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병원이 따로 있고 여기는 임신 사실을 재확인차 서부병원으로 찾아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만병원과 평소 다니는 산부인과를 따로 다니는 경우도 흔한 일이지만 평소 진료를 보는 병원과 그 사이사이에 진료를 보는 서부병원을 따로 두는 경우도 흔한 일이었거든요. 특히 임신 초반에는 2주 뒤에 오라고 말씀을 드려도 불안하다며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니며 확인을 하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엄마가 되는 그 불안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에 별다른 내색 없이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시네요. 아기 심장 소리도 우렁차고 별다른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초음파상으로는 10주 정도로 보이는데 주수에 맞게 잘 크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정말요? 심장 기억이나 뭐 이런 문제는 없나요? 네, 이상 없으세요. 원래 임신 초기에 제일 위험해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많이들 하고 오시는데요. 스트레스가 엄마에게는 제일 위험하니까 컨디션 관리랑 스트레스 관리만 잘 하시면 금방 건강한 아기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다행이네요. 딸인지 아들인지는 아직 알 수 없겠죠? 네, 성별은 아직 알 수 없고요. 보통 15주, 16주 정도면 거의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옷 입고 천천히 나오세요. 초반에 제 의심은 거의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보통 임신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크게 놀라며 반가워하시거나 걱정하시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무려 임신한 지 10주 차라는 제 말에도 놀라는 기색은커녕 너무나 침착한 반응이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사실은 이미 알고 계셨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어쨌거나 초음파상으로 아기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니 안심하는 눈치셨어요. 엄마라면 당연한 일이었고요. 이분은 차트상으로는 만 25세의 나이인 여성분이었는데 요즘 초산이 점점 늦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엄청나게 이른 임신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저도 이 나이대에 임신부를 진료하는 게 정말 오랜만일 정도로요. 자리에 앉아 진료 차트를 기록하고 있으니 곧 옷을 갈아입고 나와 맞은편에 앉으시더라고요. 이제 2주 뒤에 또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거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선생님은 혹시 아이가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좀 뜻밖의 질문이었죠. 경우에 따라서는 무례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질문이었고요. 하지만 사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기는 했어요. 마치 수의사가 반려견을 키우면 강아지를 더 잘 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담당 산부인과 의사가 아이가 있으면 임신부를 더 잘 진료할 수 있다고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이유로 실제로 남자 의사보다 여자 의사를 더 선호하시는 경우도 많았고요. 물론 저 역시도 처음에야 이런 질문들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불편한 질문이었죠. 하지만 이것도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답변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제 남자친구가 워낙 아기를 갖고 싶어 해서요.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 이런 질문을 할 정도라면 담당 의사인 제가 아이가 없다고 했을 때 조금 실망하거나 꺼리는 반응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 거기다 남편이 아니라 남자친구라는 지칭도 조금 생소했죠. 하지만 요즘 워낙 혼전 임신도 많고 이 여성분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는 더더욱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시면 2주 뒤엔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맞은편에서 들려온 얘기는 제가 귀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제 뱃속의 아기가 당신 남편 아기예요. 네? 못 들으셨어요? 이 아기 당신 남편 김문호 씨 아기라고요. 그 사람이 제 남자친구고
이제 제 뱃속에 이 아이 아빠가 될 거고요. 귀에서 종소리가 울리는 느낌 아세요? 대행하고 망치가 아니라 마치 머리로 종을 들이박는 듯한 느낌이요. 순간적으로 이 상황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는 맞은편에 앉은 여자에게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제 남편보다 좋게 띠동갑은 어린 그 새파랗게 젊은 여자에게요. 김문호가 당신 남자친구라고요? 네. 우리 3년 넘게 만나왔어요. 전혀 몰랐다는 연기는 하지 마세요. 아무리 남편을 믿어도 한 집에서 한 입을 덮고 같이 자는데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동안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죠? 정말이지 할 말을 잃게 만들더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요. 순간적으로 책상 위에 놓인 액자에 저의 시선을 옮겼습니다. 액자 속에는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저와 남편의 사진이 있었죠. 무려 8년 전에 우리의 결혼 사진이요. 제 시선을 따라간 그 여자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보고는 픽 웃으며 핸드폰을 열어 제 눈앞에 들이밀더라고요. 못 믿겠으면 여기 확인하세요. 옆으로 넘기면 사진은 끝도 없이 많으니까. 뭐가 그리도 당당한지. 요즘 상간녀들은 개념도 없고 염치도 없더라고요. 이 여자의 말대로 사진첩을 확인하니 온갖 사진이 다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갔던 여행지에 그 여자를 다시 데려간 건 양반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해외 학회다 뭐다로 일하러 간 것처럼 집을 비웠을 때조차 두 인간은 같이 시간을 보내왔더라고요. 더 볼 필요도 없었죠. 이제야 이상하다 싶었던 의심의 퍼즐이 짜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병원에 온 이유도 알겠더라고요. 다른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직접 제 눈으로 확인시키기 위해 제 직장이 어디인지를 알아내서 일부러 이곳으로 진료를 보러 온 것이었어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오히려 저는 찬물이라도 맞은 것처럼 차분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것도 금방 사그라들었어요. 그렇게 사이가 좋던 연인과 부부도 한순간의 실수로 남이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걸 주변에서 숱하게 봐왔거든요. 그게 꼭 우리의 일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요? 이걸 보여준 이유가 뭐죠? 오빠가 그랬어요. 와이프랑 사랑은 끝난 지 한참 전이라고요. 이제는 그냥 정으로 살고 있는데 이혼하기는 힘들다고요. 김문호가 그래요? 나랑 정으로 산다고? 네. 그런데 아기가 생기기 전에야 어쩔 수 없는 일이라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오빠가 아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그쪽도 알지 않아요? 그쪽이랑은 그렇게 애써도 안 생기던 오빠 아기가 생겼는데 양심이 있으면 그쪽이 물러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오빠랑 저랑 결혼해서 이 아이 키울 생각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하마터면 웃다가 이를 깨물 뻔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웃음을 참으려고 했는데 이게 마음처럼 쉽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 진료실이 떠나가라 웃었죠. 제가 웃는 걸 보고 기분이 상했는지 얼굴을 잔뜩 찡그린 상간녀가 되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웃겨요? 지금 비웃는 거예요? 미안해요. 내가 원래 웃음을 좀 못 참는 편이라. 뱃속의 아기 김문호 아기 아니에요. 무슨 헛소리예요? 당신도 방금 전에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잖아요. 오빠랑 저랑 둘이서 살림을 차리든 뭘 하든 내 알 바는 아니고.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그 애가 김문호 애가 아닌 건 확실하다고요. 지금 부정하고 싶은가 본데 김문호 씨 애 맞다고요. 몰랐나 본데 당신네 오빠 김문호 씨는 무정자증이에요. 무슨 짓을 해도 아기는 가질 수가 없다는 뜻이죠. 웃다가 기침까지 날 뻔해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정수기에서 냉수를 떠왔습니다. 그참에 밖에 환자가 밀려있는지도 확인했고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았는데 다행히 뒤에 있던 대기 환자분들은 다른 진료실로 들어가셨더라고요. 자리로 돌아오자 그 여자는 눈에 핏발이 잔뜩 선 채로 제게 손가락질을 해댔어요.
진짜 소름 끼치는 여자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거짓말도 이렇게 지독하게 하니까 오빠가 아주 와이프라면 치를 떨지. 3년을 넘게 만났다면서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나 보죠? 내 말 못 믿겠으면 직접 가서 물어봐요. 그 인간한테. 무정자증인 건 본인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 여자는 제 말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한참 소리를 질러대더니 곧 핸드폰과 가방을 챙겨 진료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마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 남편, 아니 그놈에게 달려갔겠죠. 무슨 일이 있었냐며 몰려온 직원들을 돌려보내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이라는 여자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와이프라면 치를 떤다는 말도요. 간밤에도 남편은 약한 감기 기운으로 기침을 하고 있는 제게 따뜻한 유자차를 타오며 힘들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라는 다정한 말을 건넸었습니다. 돈은 자기가 벌면 되니까 저는 쉬어가며 일했으면 좋겠다고 두 발도 주물러주면서요. 그 눈빛은 진심이었는데, 아니 진심 같았는데 사실은 제가 속아 넘어갔던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보여줬던 남편의 모습과 그 여자의 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일 테니까요. 그동안 남편의 외도를 눈치채고 있지 않았냐는 말에는 더 기가 막혔죠. 그 여자의 말대로 한 집에서 한 입을 덮고 같이 자면서도 저는 제 남편이라는 사람에 대해 여태껏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그 사람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몰랐으니까요. 사랑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믿어주는 거라던데 내 사랑이 부족하지 않았던 게 나의 잘못이었을까요? 저는 퇴근 후에 1시쯤을 집 주변을 배회하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까지 들어가는 길이 아주 지옥이었어요. 집에 가니 먼저 퇴근을 한 그 인간이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변명을 할지 기다리고 있는데 들려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참을 더 기다리다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입이 있으면 뭐라도 말을 해봐. 언제까지 속일 생각이었니? 미안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러려고 한 게 아니긴. 그 여자랑 만난 지 벌써 3년도 넘었다며? 연기는 집어치우고 하고 싶은 말이나 해. 그러자 한참을 더 제 눈치를 살피던 그 인간이 제게 말을 했습니다. 나 소영이 걔 만나면서도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은 절대 없었어. 걔는 그냥 일탈 같은 거였고 조금 즐기다 정리하려고 했어. 진짜 그 개소리를 들어주고 있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아서 귀를 의심하게 하더라고요. 뭐? 일탈 같은 거? 나랑 이혼할 생각이 없었어? 너 진짜 어디까지 바닥인 거니? 차라리 사랑했다고 말을 해. 그러면 이해라도 될 거니까. 진짜 사랑은 아니었어. 그런데 어떻게 임신을 했다잖아. 당신한테 정말 미안한데 그렇다고 임신까지 한 애를 버릴 수는 없잖아. 내가 책임을 져야지. 미치겠네 진짜. 이것도 내 앞에서 연기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너 무정자증이잖아. 누구보다 네가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었어? 심지어 본인이 무정자증이라는 건 저보다도 저 인간이 먼저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차가 되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자연 임신이 되지 않자 제가 먼저 난임 검사를 하자고 제안했었거든요. 처음에야 둘 다 일이 바빠서 그런 거다. 피곤해서 그렇다. 원래 임신을 너무 기다리면 스트레스 받아서 더 안 생길 수 있다 등등의 핑계로 저를 달래주던 남자가 나중에야 실토하더라고요. 사실 본인이 무정자증이라고요. 저는 기가 막혔죠. 언제 알게 되었냐는 제 물음에 1년쯤 전에 혼자 병원에 들러 확인을 해봤다나요?
무정자증도 크게는 폐쇄성과 비폐쇄성의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전제의 경우에는 정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배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 임신은 힘들더라도 정자를 채취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확인해 보았지만 남편의 경우에는 후자의 경우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아예 정자를 생성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문제였죠. 이 경우 당연히 채취할 정자가 없으니 시험관 같은 방법은 시도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었고요. 처음 그 소식을 듣고 느낀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죠. 1년 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저에게 얘기를 해주었다면 적어도 임신이 되지 않아 기대하고 또 실망하는 일을 매달 반복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랬더니 제가 본인을 원망할 것이 두려워 말을 할 수 없었다고 울더라고요. 이미 이렇게 된 건 어쩌겠냐는 생각과 함께 체념을 했습니다. 저 사람도 오죽했으면 제게 숨길 수밖에 없었을까 싶은 측은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우는 남편을 달래며 괜찮다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만 사랑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 뒤로 5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양가 부모님께는 무정자증이라는 말을 하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애들로 그냥 잘 안 생기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제 친정엄마는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몸에 좋은 음식이니 한약이니 바리바리 싸우셨던 거고요. 그걸 보며 저는 내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간 이런 일들을 지내왔는데 이 결혼에 돌아오는 결말이 결국 바람이라니요. 저는 남편의 목이라도 조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자 저 인간은 뻔뻔하게도 제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의학에 완벽한 건 없다는 거 당신도 의사니까 잘 알 거 아니야. 무정자증이라도 기적처럼 아이가 생길 수도 있어. 세상에 100%라는 경우는 없는 거니까. 와,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애초에 그런 게 가능할 리도 없지만 설령 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그게 얼마나 희박한 경우인지는 알고 나는 소리냐고. 당신이랑 나 사이에 아기가 안 생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랑 나 사이에도 안 생길 거라는 건 너무 오만 아니야? 뭐라고? 나는 소영이 믿어. 걔가 내 아이 임신했다고 하면 그런 거야. 그 애 순진하고 너무 착해서 나밖에 모르는 애야. 어디 가서 딴짓하래. 절대 아니라고. 오죽했으면 나한테 말을 못하고 당신을 먼저 찾아갔겠어? 애까지 가진 그 몸으로 본처한테 찾아가서 헤어져달라고 말하기까지가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드라마에서는 보통 이 정도 상황이면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기막힌 개소리를 듣고 있는 와중에도 눈물 한 방울 나지를 않더라고요. 슬픔이라는 것도 상대방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남아있을 때 적어도 최소한 인간을 향할 때 느끼는 감정이었나 봅니다. 아니, 무정자증인 건 본인인데 아기가 생겼다는 생각에 이제는 아예 그동안 불임의 원인이 저였던 것처럼 탓을 하더라고요. 저는 저 사람 같지도 않은 뻔뻔한 면상을 보며 그저 분노만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그냥 헛웃음만 나왔죠. 이혼하자. 제발. 이제 와서 너한텐 미안한 말이기는 한데 솔직히 자식 하나 없이 산다는 거 너무 불행한 일이잖아. 아예 없는 거면 체념이라도 할 텐데 이미 생긴 자식을 지을 수도 없는 일이고 거기다 애도 그렇지만 애 엄마한테도 못할 짓이고. 너 왜 이렇게 당당해? 사랑은 애초에 사라졌다고 치고 적어도 너랑 나 사이에 우정이나 의리라는 것쯤은 남아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너 나한테 진짜로 미안하기는 해? 그만 좀 해.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너도 나한테 사과 같은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 위자료는 네가 만족할 만큼 줄 테니까 협의 이혼하자.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눈앞에서 주마등이 스쳐나간다는데 저는 짧은 순간 그 비슷한 걸 본 것 같습니다. 무려 21살 때부터
인간 대 인간으로 알아왔고 연인으로 또 부부로 살아왔던 그 오랜 시간의 모습이 마치 빨리 감기를 한 영화 필름처럼 눈앞에서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 더러운 결혼 생활의 끝을 내가 만족할 만한 위자료라는 돈으로 마무리하자는 저 입을 보면서요. 그래, 어디 한번 너 좋을 대로 해봐. 근데 네 말처럼 쉽게는 안 될 거야. 협의는 꿈도 꾸지 마. 너도 한번 느껴봐야지.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지옥을. 뭐? 야, 이윤아.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저는 곧장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접수함과 동시에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상간녀는 상대방이 혼인기간이 유지 중임을 알면서 저지른 명백한 외도였으므로 손해배상 소송이 당연히 가능했고요. 멍청하게도 상간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 여자가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몇 차례나 더 쳐들어와서 난동을 부린 덕에 위자료의 청구 금액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남편놈의 경우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놈의 외도와 심지어 상간녀가 혼의 자식까지 임신했다는 소식에 저희 부모님은 물론이고 시부모님도 뒤집어지셨거든요. 아가,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자식놈을 잘못 키워서 너를 볼 낯이 없구나. 다 내 죄다. 내가 대신 사과하마.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 어머님이 무슨 잘못이 있으시겠어요. 짐승 같은 저 인간이 문제죠. 마음 같아서는 우리 문호 이놈 혼쭐을 내서라도 사람 새끼로 만들어 놓을 테니 네가 딱 이번 한 번만 참고 넘어가주면 안 되겠냐고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데 그건 너한테 너무 못할 짓이지.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 시부모님, 특히 시아버지는 오랜 교직 생활 후에 은퇴하신 분이라 자식 교육 하나만큼은 몹시 신경을 쓰셨거든요. 자식들에게 바르고 양심적인 사람으로 자라야 한다는 것만을 일평생 강조하셨고 또 그걸 자부심으로 여겨오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당신 아들이 무려 8년을 함께 살아온 조강지처를 버리고 짐승 같은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충격으로 한동안 몸져 누우셨다고 합니다. 한참 만에 자리에서 일어난 시부모님은 제 직장에까지 저를 만나러 오셔서는 눈물을 흘리며 대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 역시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간 제게는 친부모처럼 저를 딸처럼 잘 대해주셨었거든요. 아마도 앞으로도 저희는 그런 관계로 지낼 수 있었을 거고요. 이 모든 행복을 깨트리게 된 건 그 인간 말대로 아주 사소한 일탈이었죠. 일탈을 시작할 때는 그 사소한 부정행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오늘의 참혹한 결과까지 오리라는 걸 꿈에라도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는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그간의 기여분을 통한 재산 분할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걸었던 상간녀 소송으로는 위자료 청구 금액 전부와 소송 비용 전부 부담이라는 결과도 받아냈고요. 부부이기 이전에 그 인간과 저는 학교 선후배인데다가 제 직장 역시도 선후배로 엮인 사이라 소문은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저에게도 남편이 바람을 피워 혼의 자식까지 만들었다는 소문이 결코 좋을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놈과 상간녀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소문이었죠. 남편놈은 저와 헤어진 후 상간녀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 와중에 뻔뻔하게 결혼식까지 올렸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시부모님은 상간녀와의 결혼을 끝내 반대하셨고 개원을 준비하려던 남편에게 빌려주기로 하셨던 자금을 모두 없던 일로 하셨다고 합니다. 너 같은 짐승을 낳아 조상님을 뵐 낯이 없으니 부모 자식 간의 인연도 끊자고 하셨다고요. 거기다 상간녀의 부모 역시도 세상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며 인연을 끊었다고 하고요.
결국 불륜으로 맺어진 결혼식에는 양가 부모도 친지도 없이 달랑 몇 명의 친구들만 참석한 채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주위의 시선 때문에 계속 살던 곳에 거주할 수가 없어서 직장과도 본가와도 한참 먼 동네에 집을 잡았다고 하고요. 저는 그 꼴을 가까이서 볼 일이 없으니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죠. 어차피 가까이 산다고 해도 제가 이사갈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저 역시도 새 아파트를 구해 이사를 나갔습니다. 지난 8년의 세월도 아까워 죽겠는데 같이 살던 아파트에 계속 살다가는 지나온 온갖 더러운 일들이 계속 떠오를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처음에는 일방적인 사유로 겪게 된 딸 자식의 이혼에 많이 가슴 아파하셨지만 금방 마음을 추스르고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사실 저는 당사자로 겪은 일이지만 워낙 이런저런 일에 잘 휘둘리지 않는 성격인데다 안 되는 것은 포기가 빠른 타입이라 마음에서 놓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무 죄 없는 저희 부모님께 상처를 드린 것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을 뿐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앞으로도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고 있었고요. 한편 그렇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산책을 나왔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서성이는 전 남편 놈을 발견했습니다. 이혼 소송 이후로 저 면상을 보는 게 거의 1년 만이었어요. 아마 주위 선배들에게 수소문해서 제가 이사한 곳을 알아낸 모양이었습니다. 그놈은 저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달려와 인사를 하더라고요. 설마 우리가 여기서 마주친 게 우연은 아니겠지? 우연 아니야. 나 당신 찾아온 거야. 이사 온 곳 알아내느라 많이 힘들었어.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또 찾아온 건데? 용건만 빨리 말하고 빨리 꺼져.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당연히 이 상황에서 제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저는 눈도 마주치는 것이 끔찍해서 고개를 돌리고는 팔짱을 낀 채 말했죠. 이런 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갑자기 그 인간이 바닥에 무릎을 털썩 꿇더라고요. 여보, 유나야. 진짜 미안해. 내가 정말 미친놈이었나 봐. 내가 어떻게 당신을 놔두고 바람을 필 생각을 했을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얼른 안 일어나?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밖에 없더라고. 나도 이제서야 깨달았어. 당신이랑 오래 만나다 보니 당신이 주는 안정감을 권태라고 착각했었어. 진짜로 그게 다야. 아주 잠깐 이성이 나갔었던 것뿐이라고. 사랑 타령은 너랑 지금 살고 있는 상간이랑 네 자식한테 가서나 하시고요. 난 너랑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이만 들어간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찾아오면 그때는 경찰 부를 테니까 알아서 해. 내가 사랑한 거 진짜 너밖에 없었다니까? 한 번만 믿어줘.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그년이 나를 속였다라고. 뭔 헛소리야 대체. 나랑 너무 안 닮은 게 수상해서 친자 검사를 해보니까 내 자식이 아니었어. 그제서야 저는 이 인간이 저를 찾아온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무정자증이 자식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기적이라고 믿었던 이 쓰레기가 답도 없는 등신이었던 거고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뻔한 미래를 본인만 몰랐다는 게 저는 오히려 이해가 가질 않았죠. 차라리 뱃속에 있는 게 친자식이 아닌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눈 감아주었다는 게 오히려 이치에 맞지 않나요? 물론 당시에는 사랑에 눈이 멀어 그것마저도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그건 역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여보. 내가 정말 잘할게. 앞으로는 절대 같은 실수 안 할 거야. 나 평생 당신만 보고 살 거라고. 우리 부모님도 걸고 맹세할 수 있어. 응? 나는 이제 그냥 네가 불쌍하다. 어쩌다 이 인간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 이제는
저 얼굴을 보는데 분노라는 감정조차 들지 않더라고요. 비록 우리가 결혼에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했던 시절과 그때 제가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가 사라진 건 아닌데, 눈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이 남자에게서는 그때의 그 모습이 한 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 얼굴에게서 아무것도 몰랐던 지난날의 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적어도 제게 신의를 지키며 살 수 있을 것 같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결혼은 어떠한 이유로든 결국 깨지고 말았고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에 제 영혼이 부서지는 것처럼 아팠죠.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자책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절대 저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단지 결혼할 때에는 영혼을 맹세하고서는 부부로 사는 그 찰나의 순간도 견디지 못해 사랑도 신의도 저버린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것을요. 결혼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고 선택했고 부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었던 제 인생마저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요.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 한 점 부끄럼도 없이 당당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미련이나 후회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을 거고요. 혹시 저와 같은 지옥을 맞이했거나 지나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이 말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는 결코 당신의 실수나 잘못이 아니니 그로 인해 절대로 자책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다고요. 그리고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지옥 같은 시간도 곧 끝날 거라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